현대에 이르러 이러한 실존적인 결단과 대비되는 것은 획일성이다. 실존적인 결단과 관련된 것 중 하나는 탓있음을 아는 것이다. 탓있음을 떠만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책임지려는 사람은 보기 어렵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탓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잘못한 것은 남의 탓 또는 구조의 탓, 상황 탓으로 돌린다. 이러한 무책임이 현대가 안고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실존주의 철학에서 우리가 놓치어서는 안 될 부분은 한 축으로는 저는 그 자유주의라고 봐요. 자유주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자유주의라는 얘기들을 잘 사람들이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유주의라는 말은 어떤 좀 영성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선택권이 있다고 하는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자유주의를 떼어놓고 선택의 얘기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스러움이 보장돼야 된다. 우리가 자유스러운 인간이 돼야 된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창조주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유의지를 허락했다는 것은 창조주가 우리를 완제품으로 만들지 않고 완성품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이라는 피조물에게는 이 세계에서 기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 그리고 각자에게 독특한 탤런트나 어떤 테크닉을 타고나도록 허락하고 근데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나 어떤 테크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순전하게 이 존재자에게 떠맡겼다는 얘기. 그래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 자기가 이 존재자가 자기 스스로 떠맡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 책임이 따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조금 과장되게 얘기를 한다면 하느님께서 창조작업의 일부를 각자에게 맡겼다는 얘기죠. 너의 모습은 네 스스로 일정 부분 네가 맡아서 너를 창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지나친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공동 창조자, 공동 창조 사업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창조 사업이라고 할 거창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이 창조주가 완성된 어떤 모습으로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다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 각자가 채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어쩌면 순례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책임이라는 얘기가 뭐 법적인 얘기로도 들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던져진 우리는 뭔가 태스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우리가 맡고 싶건 맡고 싶지 않건 어떤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는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임무를 안 하고 난 그렇게 안 할래요 하고 노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라고 하는 세상 사람이 너라고 하는 그 모습을 자기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비본래적인 자아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맡은 어떤 창조의 이력을 자기가 스스로 맡아야 될 창조 부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기가 좀 거창하지만 우리가 완성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반제품 상태로서 던져졌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태스크, 임무는 다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 각자가 완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창조주가 우리에게 신성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이 신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신성을 발휘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인가는 각자에게 주어져 있다. 구체적인 어떤
큰 목표가 어떠면 이해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순례의 길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목표를 이 임무를 달성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카산드라 크로싱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유니폼, 곧 획이라는 악마이다라는 것이다. 유니폼 중에 인간에게 가장 큰 신뢰감을 주는 것은 흰색으로 만든 간호사와 의사의 유니폼이다. 예로부터 흰색은 인간 생명을 구해주는 구원의 색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는 흰색도 악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세군에 감염된 사람들과 그 사람을 태우고 가는 기차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을 감염시킨 세군에 대한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그 기차는 어느 역에서도 서지 못하고 기차가 지나가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카산드라라는 다리로 달려가도록 명령을 받는다. 즉, 그 기차 안에의 모든 승객들은 세군에 감염이 되었건 안 되었건 카산드라라는 죽음의 다리로 가서 몰살되도록 개혁되어 있는 것이다. 그 기차의 의사들과 군인들이 승객들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흰 옷을 입고 타게 되는데 이들은 기차가 달리고 있는 동안 세군에 감염된 개로부터 백승을 추출해낸다. 백신이 개발됨으로써 세군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은 회복되고 따라서 더 이상 죽음의 카산드라로 가지 않아도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명령받은 군인들은 카산드라로 가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카산드라로 가야만 한다고 고집한다. 거기에는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명령이라는 이에 짜여진 틀에만 따라야 한다는 회계성이 있으며 거기에 바로 악이라는 메시지가 깃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가능성을 포기하고 이미 강제되어 있는 틀에만 따르려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다. 인간은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 그리고 자기 주변과 관계에 맞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존재해 나가야 한다. 국가의 명령이나 어떤 조직의 명령이 있을 때 부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나치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수없이 많은 비극적인 사건이 공무원들이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한 결과가 많은 사람을 인종 청소하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스실로 사람들을 보내서 어쩌면 국가가 판단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부터 사라지도록 하는 이 작업을 맡은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굉장히 정직한 공무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전범 재판에서도 이런 분들은 나는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성실하게 수행한 공무원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획일적인 어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악이라 사회 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최악의 상태에서도 다른 생명을 구하고 사라지는 거기에 자기 스스로 돌아가신 분들도 나치 캠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실존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각자의 몫인데 사회 구조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의 도덕적인 개념으로 수용할 수 없는 명령들을 수행해야 됐었던 많은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자기 실존적인 사람을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어렵죠. 어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착된 것인데 상황은 계속 변한다는 얘기죠. 상황이 변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결정 혹은 휴머니스틱한 인간적인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이 이 속에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획일성에 들어가 버리면서 이건 강제적으로 주어진 명령일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큰 혼란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대중운동 속에 참여하거나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 있을 때 그 카리스마와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독일에서 히틀러가 추구했던 국가사회주의를 맹신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도덕관념을 상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슈퍼이고 대신에 어쩌면 국가사회주의라는 그 이념을 자기의 초자화로 가져와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느낀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충실하게 국가사회주의라는 이념 혹은 히틀러라는 어떤 리더와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히틀러가 원하는 것, 히틀러가 지향하는 것 혹은 국가사회주의의 이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자기로서는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가치 판단, 개인적인 양심에 의한 행동은 아예 꿈도 꾸지 않고 충실하게 어떤 지도자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념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그 행동 자체가 가장 비극적인 혹은 반인륜적인 이런 결과가 오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많은 사람이 생겨난다. 이런 어려움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본래적인 자아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양심적인 자아를, 자기의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디펜시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무의식적인 방어 속에서 그게 무의식적인 방어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공격성을 어떤 사회적이나 국가적인 리더나 어떤 국가의 이념을 통해서 그 어그레션을 발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그리고 자기의 폭력성을 국가의 이름으로 어떤 지도자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의 죄의식을 덜어내기 위한 방식으로 그런 지도자나 혹은 어떤 국가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념과 자기를 동일시해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초자로부터 자기가 공격받지 않고 자기는 아무 죄의식이 없이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엄청난 비극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만만치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보여요. 자유의지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 혹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서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개 인간은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고 있다. 스스로 결단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이를 비본래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본래적인가 비본래적인가 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실존 개념에서 나오는 두 가지 존재함의 양태이다. 이 둘의 양태는 끊임없이 맞물려 있다. 즉 인간들은 그들 속에 있다가 다시 자신에게로 가고 다시 그들 속으로 가는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인간들은 우선 대개 그들의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사람들 속에 매몰되어 살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지적한다. 그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 사람들 속에 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어쩌면 본래적인 자기가 있다고 하는 비본래적인 자기라고 하는 것은 unauthentic self라고 하는 건 말하자면 데이 셀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데이 셀프, 내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데이 셀프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inauthentic self라는 하는 것은 나의 본래적인 자기가 아니고 비본래적인 자인데 대부분 사회가 나에게 부과하고 있는 나의 이미지일 가능성이 있죠.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건 여기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원하는 내가 되는 거죠.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가 요구하는 나의 모습,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 요구하는 나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만만치 않아요. 어디까지가 본래적인 자하고 본래적인 자기고 어떤 게 비본래적인 자기인가를 구별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래서 각자가 식별해야 될 부분인 거죠. 나의 본래적인 자기, 내가 나의 본래적인 자기로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가 돼서 살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많은 경우에 임상적으로는 그 이상적인 자아가 정말 트루 셀프로서 여기서 실존적인 결단을 통해 자기의 이상, 정신분석에서는 이고 아이디어라는 개념을 쓰는데 초자의 일부로서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고 아이디어라는 건 자아가 되고 싶은 어떤 미래의 모습을 이고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자아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아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아가 살아가는데 이 자아 이상이 본래적인 자아 이상이면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아이디얼라이드 셀프를 산다고 표현해요. 이게 캐런 호나이의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 아이디얼라이드 셀프라는 것은 이상화된 자기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달성하거나 자기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미래의 모습, 자기가 참 자기로서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어떤 자기의 모습, 자기의 미래 가능성. 그래서 여기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한 자아 이상이라고 한다면 건강한데 그건 실존적인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건데 어떤 분들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자아를 추구한다. 이게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는 개념으로 가면 이상화된 자기. 이상화된 자기는 미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게 지나치면 현재의 자기는 이상화된 자기로 생각을 해버려요. 아주 이제 병리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될 거고 그래서 완벽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비본래적인 자기 혹은 데이 셀프를 사는 거죠. 자기의 오센틱 셀프가 아니라 데이 셀프, 세상 사람들이 너라고 하는 데이 셀프를 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들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데이 셀프라고 하는 것.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게 데이 셀프일 경우가 있다는 이 용어도 아주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 셀프가 있다. 난 줄 아는데 내가 아니네. 이제 이런 자각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그들 사람들 속에 매몰되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 사람들이라는 건 데이 셀프, 그들이라는 건 밖에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나라고 믿고 있는 실제로는 그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용어를 어떻게 쓰거나 내 안에 비본래적인 비본래적인 자기를 여기서 데이 셀프
내면화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론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데이셀프 중심으로 가장 이상적인 어떤 자기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는 이고 아이디얼과 그러니까 자아 이상과 병리적인 상태에서 아이디얼라이즈 셀프라고 이상적인 자아는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자아를 꿈꾸는 분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완벽한 자기를 꿈꾼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성공적인,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어떤 자기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 그러면 이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어떤 완벽한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그 완벽한 자기를 위해서 계속 뛰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강박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기의 트루 셀프를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인데 사실은 자기의 참 자기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가장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자기 거라고, 자기가 만든 거라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때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향하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한 발 한 발 열심히 노력해서 되고 싶은 이런 자아 이상이 아니고 완벽한 것, 어떤 경우에 아무도 달성할 수 없는 이런 이상적인 자기 모습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것,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거리가 멀어지. 혹시 그 목표가 하나 달성되면 이게 무빙 타깃이 돼서 자동적으로 다시 100m, 200m 뒤로 물러나는 이런 그런 타깃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 강박에서 못 벗어난다 이렇게 되면. 정신분석 쪽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적인 자아를 산다고 하는 게 신경질적인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이게 비본래적인 자아 혹은 데이셀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하이데거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비본래적인 자아가 다 이렇게 병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의 삶은 비본래적인 자아 혹은 데이셀프를 따라서 살아요. 그렇지만 이것과 여기서 본래적인 자기가 어느 하나로만 사는 게 이게 서로 맞물려서 살고 있는데 이 속에서 내가 꼭 본래적인 자기를 살아야 될 상황에서 그런 실존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데 항상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본래적인 자기는 하나도 자기는 살지 않고 본래적인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비현실적인 얘기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삶의 양식 중에 삶의 양태 중에 두 가지 어느 하나만 선택하고 살 수는 없다고 봐요. 그 두 가지가 다 어쩌면 건강한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점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돼요. 저는 아까 이게 중간에 이제 타지즘이라는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캐톨릭에서는 미사 하기 전에 맨 처음에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그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보통 강릉 신부님께서 얘기하시고 그럴 때 내 탓이오라고 안 하고 니 탓이오, 니 탓이오, 니 탓이오 이러고 상대방을 그걸 넘기면서 시작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미사 시간에 갔을 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조금 진짜 내 탓으로 인정하고 미사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가 있던 어떤 체계적인 어떤 부분 그것을 이렇게 획일점이라고 했던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나치 독일의 그 전범자들 재판할 때, 그, 요즘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게 들어왔어요. 그 전범자들이 그 수용소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기에 동참하고 계획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거기 전범 재판에 나와서는 한 사람도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무섭다는 얘기. 그게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회계성에 대한 자기네 독일 그때 당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회계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또 하이데거도 얘기했죠. 그것이 어떤 악의 존재가 아닌가, 악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또 다른 방편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획일한 부분, 이것이 나 생각에는 맞아 하는 그런 부분이 그 내 삶 속에서 또 나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좀, 저, 나쁜 방향으로도 있고, 악의 그 어떤 씨앗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이 그 영신술에서 얘기하는 부분, 그 약간 우리가 그 개방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넓게 삶을 보고, 또 종교를 보고, 신학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그 보는 방향을 약간 이렇게 넓게 보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획일성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죠. 이제 강제 동원의 대상이 됐던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 강제 동원했던 사람은 죄의식을 전혀 못 느끼죠. 개인도 국가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획일적인 사고 그 속에서 각 개인은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각 기업도 책임이 없다고 느끼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전범 재판에서 그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쩌면 지금 강제 동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혹은 그 기업과 동시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태도들과 아주 유사한 거죠. 비슷한 것들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스테파노님이 나눠준 것 중에 네타시오 하는 이 개념이 저는 임상적으로 두 가지로 봐요. 네타시오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해서 남의 탓까지 가져오는 것은 임상적으로 잘못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우울증을 심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태도가 아주 선별적으로 잘 이해돼야 된다고 봐요. 자기의 책임질 것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내 탓이라고 가져오는 것 자체는 경우에 따른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존적인 개념으로서 여기서 내 탓이오라고 하는 여기서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거나 주변에서 이러저러한 원인을 제공했지만 내가 선택하신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실존적인 결단을 부분, 내가 실존적으로 좀 더 하느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데 내가 더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실존적인 나의 어떤 내가 충분하게 선택하지 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거 있어.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분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아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용서한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탓이오라고 하는 거가 임상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내 것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 남 것까지 가져오는 것은 그건 지나친 욕심이다. 탓도 남의 탓할 것은 내버려 두고 내 탓할 것만 가져와야지 남의 탓까지 가져오는 것은 내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